반갑습니다. 세양입니다. 이번 세모뷰 세양의 모델러 인터뷰 주인공은 모델러 에스트님입니다. 조이드 모형 콘테스트 우승자, 그리고 조이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모델러,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캐릭터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바로 코코몽을 최초 디자인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서브컬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이드도 조이드지만 또 다른 모형 작업들을 할 때에는 새롭고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함께 보시죠. この番組は子供のような大人グープライマークピープルカラーモモデリングアッセムホビー次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에스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거 아이, 창피해라. 저희 세모뷰를 찾아주셨어요. 제가 또 어렵게 설득을 했습니다. 막 부끄럽다고 하시고. 매우. 안녕하세요부터 하면 되나요? 네. 스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이강호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쪽 캐릭터나 컨셉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취미로 모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처럼 아주 잘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취미가 취미 이상의 좀 무언가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모형 작업한 걸로 어쩌다 보니까 기회가 닿아서 전시도 좀 하고 있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면서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취미가 지금 약간 네, 어떤 그런 수익도 발생하고 뭐 그런 단계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아주 뭐 소소한 정도 아직은. 전시나 이런 거는 계속 하고 계시고. 전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단한 작가라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좀 닿기도 하고 기회를 얻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에 관한 거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게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파이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저변도 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모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는 건 아마 다들 하시는 고민일 거예요. 예를 들면 세양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모형 유튜브가 생각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쪽은 크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영미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엄청나게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모형 쪽 하다 보면 우리 동료 유튜버들도 조회수 1000에 나오면 야, 잘 나왔다, 평타 쳤다 이러거든요. 그만큼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기라고 할 만한 아주 드라마틱한 뭔가는 없는데 조이드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실업에서 수입을 해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고급 장난감이었어요. 가장 작은 조이드가 그때 기준으로 한 2,000원 정도 했는데 2,000원이면 소위 말하는 좀 큰 탱크나 이런 거를 살 정도의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태엽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인데 2,000원 제일 작은 게 그러니까 큰 것들은 백화점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고 완성품도 있지 않았나요? 조이드는 기본적으로는 다 프라모델이에요. 아, 그래요? 완성품 기믹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받아가지고 네. 트리케라톱스 형태를 한 조이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조립을 한 걸 받으신 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조이드를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이드는 형태 자체가 세계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재미 같은 거를 잊지 않고 있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문방구에서 발견을 한 거죠. 아, 이거 있었어, 맞아. 나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재밌네 하고 샀다가 이 꼴이 났죠. 그게 시작이 됐구나. 예, 시작이 됐고요. 그때 제가 구입을 했던 게 몰가라는 애벌레인데 몰가. 태엽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기어가는 게 굉장히 리얼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조이드는 속성이 프라모델이고 이걸로 저처럼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컬렉션 아이템이라는 의미도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판 데스사우루다. 이거를 뭐 박스를 이제 칼각으로 민트급이라고 하는 정도로 잘 된 걸 갖고 있다 이러면 가치가 천정부지로 뭐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작업을 하는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 조이드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뜯어서 개조를 한다거나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눈에 띄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조립하는 작업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소라게네요. 네, 조이드는 생물
생물을 모티브로 한 로봇이다 보니까 그 원 생물의 소재를 어떻게 차용하는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따개비네요, 따개비. 예, 맞아요. 오. 껍데기에 붙어있는 따개비 아.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퀴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이 다리는 다리로 이렇게 지지를 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굴러가는 동안 적당히 땅을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는 정도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모터라이즈를 하면서 일단 전후진이 돼요. 원래 조이드에서 약간 좀 이렇게 생략했던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을 추가로 이제 부착을 해서 조금 더 생물의 느낌에 가깝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런저런 디테일을 만들면서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디테일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는 한편으로, 여기 보시면 이 축이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네네네. 정원이 아니라 아, 그러네. 약간 계란처럼 생긴 건데 그것도 양쪽이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 같은 걸 넣어가면서 새로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조이드는 기본적으로 태엽이나 모터를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떤 기믹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것들을 재현했으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이거 한번 보죠. 이것도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네. 이제 요즘 이제 모터라이즈를 해서 리뉴얼을 한 건데 네.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징그러운 꼬물꼬물한 느낌을 되게 잘 잡아냈어요. 그러네요. 징그러운 근데 꼬물꼬물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게 태엽 부동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 미치지, 미치지. 문화적인 충격이. 네, 미쳐. 이거는 우리 애들 봐도 미치겠는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나요, 이거는? 이거 요즘 이런 게 한 4, 5만 원 정도 한다고 4, 5만 원 생각하시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이 프리미엄이 붙은 정도의 가격이 신제품들에 백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한 2,000원, 2,500원 정도 했었던 거죠. 80년대 중반쯤에. 근데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 이게 태엽으로 움직이는 게. 이거 우리 아들은 그냥 조이드를 사다 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옛날처럼 태엽이 아니라 모터로 구동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이걸 만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남자 아이들은 살면서 삶의 일정 지분은 자동차나 공룡한테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이드도 실제로 그 이번 세기에 들어서 조이드 와일드라는 시리즈를 전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세계관을 일신하고 제품도 예전하고 좀 선을 그으면서 질이 좋은 제품들을 내놨는데 시장은 그 퀄리티만큼의 반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일찍 접었어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동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사주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고 완고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만들어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팔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일정한 기조가 있는 반면에 모든 게 다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반증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 와중에 조립 완구라고 하는 것도 그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프라모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껏 누리지는 못해도 누구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취미지만 요즘은 다른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뭐 게임이라든가. 핸드폰. 그냥 당장 핸드폰만 있어도 할 게 너무 많고 미디어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형 자체가 좀 늙은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공감합니다. 당장 제 채널 평균 구독자들, 뭐 시청자들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40대입니다. 40대 중후반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싶긴 한데, 사실 이 취미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어린이들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인터뷰 자체를 찍는 이유도 어떻게 한 번이라도 젊은 친구들이 보면 뭔가 흥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조금 내포되어 있거든요, 인터뷰 자체에도. 네. 저는 에스트님이 이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서 무조건 이분은 한 번은 꼭 해봐야 된다, 인터뷰를 꼭 해봐야 된다. 근데 신규 유입을 하려면 저는 굉장히 그렇게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응하기는 했는데 막상 50대 되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거리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 지금 신규 유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다지 적당한 사람이 아닌 게, 지금 너무 저야말로 취향이 정말 올드한 쪽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이 자체로도 지금 흥미를 갖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비중이라고 말씀하시면 단연 후다 쪽이고요. 그 조이드는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조이드로 모형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최상위 클래스라고 하면
조합이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기존에 없던 조이들을 만드는데 제대로 움직이기까지 하면은 그게 제일 아, 최상이에요. 그게. 두 가지 그래서- 다 갖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작품을 언급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초프모 있지 않습니까? 초모의 초프모 프라모델 카페. 카페에서 이 초프모 카페를 통해서 다시 조이드 와일드 수입하던 대원, 유통하던 대원에서 진행을 했던 조이드 콘테스트 전체 부문 대상을 받은 상어가 있어요. 상어 조이드는 없는데 와일드의 다른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상어를 만드는데 그 상어가 또 완벽하게 움직이기까지 해요. 아, 키패싱에서 조합을 그렇죠. 했는데 네. 그 상어가 지느러미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펼치니까. 움직인단 말이죠. 찾아봐야겠네. 그게 그런 작업들이 최고 클래스라고 할 만한 것들인데 제가 이제 스태츄 형식에 꽂혀있던 것들은 뭐냐면 조이드는 분명히 야생동물이나 고생물한테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 외형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재현을 했는데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포기할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옛날 로봇 프라모델 같은 것들을 보면은 고관절만 팔자로 꺾어줘도 상당히 모양새가 그죠. 예뻐지잖아요. 네. 근데 움직여야 되면 일단 축이 평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일단은 앞에서 봤을 때 차례 자세라 조이드는 앞에서 봤을 때 정말 못생겼어요. 애들이 뻣뻣해지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모터가 됐건 아니면 태엽이 됐건 소위 말하는 그 척척이라는 애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축이 크랭크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 보행의 어떤 그런 기믹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건프라면 짜잔 이러고 쓴다고 얘는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얘네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사족 동물의 형태를 갖고는 있는데 이 관절축은 진짜 사족 모양 동물하고는 미묘하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실 이 관절이 꺾이는 어떤 개소나 이런 거는 사람하고 똑같지만 어디가 어떻게 꺾어지고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의 프로포션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못 살리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고정 포즈를 만들면서 꺾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꺾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 원래 생물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리얼하고는 좀 달라요. 리얼하고는 다른데 원래 동물이 갖고 있는 매력이랄까 하는 거가 그 장난감의 특징 때문에 구현이 못 되는 게 아쉬워서 그걸 좀 끄집어내고 싶어진 잠재력이랄까. 네네네네. 아, 느낌 알 것 같아. 요즘 나오는 그 사족보행 조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걸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블레이드 라이거라고. 이 시리즈는 이건 또 옛날 얘기로 거슬러 가야겠는데 조이드를 원래 내놓던 회사는 토미고요. 토미는 현재 타카라랑 합병을 해서 타카라 토미가 됐죠. 토미가 단독 상표명을 쓰던 시절에 조이드가 나왔는데 일단 이 본가라고 할 만한 타카라 토미에서 두 가지 라인업이 나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동 기믹으로 움직이는 거는 AZ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원래 조이드 본연의 어떤 그런 움직임, 가동 이런 쪽을 충실하게 재현을 하고 그걸 요즘 사양에 맞게 다시 이제 한번 이제 리메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고요. 요거는 저기 RMZ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조이드는 72대 1인데 얘는 100대 1이에요. 그리고 어떤 건프라나 이런 것들처럼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거 말고 이런 컨셉으로 나왔던 건 코토부키아에서 나오고 있는 HMM 시리즈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HMM 시리즈는 너무 복잡하고 요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든 취향의 문제인데 이 앞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한번 꺾어주고 발 쪽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 동물 특유의 어떤 자세나 그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쪽에 관절이 한 개수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든지 여기든지. 동물들이 뛸 때 보면은 앞발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사실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제작진이 동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전제가 처음부터 걸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살려주면 보행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게 예를 들면 뛰어가는 자세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꺾어져 주든가 정말 자연스럽게 뛰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허리부터 시작해서 꺾어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가면 너무 대공사가 되니까 최대한 있는 걸 활용해 가면서 특징적인 자세, 역동적인 포즈 이런 것들을 좀 한 장에 담아내고 싶은 발로랄까 하는 게 이제 스태츄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 모형하는 사람들한테 다 통일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건담을 하든 밀리터리를 하든 이 친구가 진짜 살아있어서 움직일 때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구현하는 게 좀 더 보는 사람이 리얼리티하게 느껴지고 와 이거 진짜 같아. 건담 이거 움직이겠다.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조이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나도 그럼 다 작업을 할 때 이게 좀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민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프라를 만들 때 더 복잡한 포즈가 나오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순간 굉장히 멋진 장면을 담아보겠다라고 만드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해요.
어떤 부분에 내가 흥미를 갖고 있냐. 근데 사실 취미 아닙니까? 그쵸, 사실. 취미인데 이제. 너무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일이 돼버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취미인데 우리가 가끔 취미인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취미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계기라는 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업은 아무래도 이제 콘테스트에서 대상 받았던 디오라마. 이랬대. 예, 아. 디오라마지만 취향이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하는 것들에서 애착이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얘가 뭐냐면 이제 이게 고도스라는 녀석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탭이 될까 모르겠네. 아, 된다. 근데 과연 걸어갈까? 걸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싫어. 이게 이제 탭으로 움직이는 공룡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공룡은 이렇게 안 서 있죠. 그렇죠. 공룡은 응당 이렇게 꼬리를 땅에다 질질 끄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라는 시절의 어떤 고증에서 나온 물건인데 어떤 뭐 블럭이라고 하는 모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공룡이라기보단 수투액터가 옷을 입고 연기하는 괴수에 가까운 체형인 건데 그 느낌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류의 프로포션을 좀 이렇게 잘 뽑아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얘가 어떤 그 표준이랄까? 어떤 그게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석한 것 자체가 좀 제 취향에는 좀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 메카니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받침대나 뭐나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거나 좀 만들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성병 환자들은 내가 자꾸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나 이제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이걸 10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작업 속도가 더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0개를 성애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10개를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짓거리 작업도 안 되고. 이게 사실 옛날 조이드의 어떤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눈이 있는 조이드가 있고 눈이 없는 조이드가 있거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이드도 나오던 당시에 어떤 그런 컨텐츠들의 분위기랑 무관하지 않아서 스타워즈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자마자 스타워즈가 생각났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공화국하고 제국으로 나눠서 오랫동안 이제 싸운 그 전쟁의 역사예요. 조이드라는 세계관은. 이 공화국 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캐노피가 머리 쪽에 있는 약간 그 풍방형 콕핏이고 콕핏이고 이쪽에 제국 쪽은 아예 밀폐가 되어 있거나 살짝 눈이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보통 그렇게 있었는데 혹시 이 친구가 제국인가요? 그건 제국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설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도 공화국. 공화국이죠. 아, 눈이 있는 거랑 입이 있는 거랑 있고 없고가 인상을 주는데 굉장히 표정의 차이가 크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역동적이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닌데 길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두 개 놓고 보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 이해됐어. 지금까지 말로 했던 것 모든 것들이 이 두 녀석들로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요런 작업 어떤 장르를 하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아니 뭐 보고서는 난 조이든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와 저거 늪인데. 와, 저거 토 나오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건프라나 이런 걸로 대변되는 어떤 인간형 로봇하고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전시를 했던 것도 이제 저희들 중에서 곤충만 한 챕터 떼어다가 이제 그걸 곤충 표본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기계 곤충 도감이라는 타이틀로 맞아요. 이제 전시를 했는데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조만간 또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취향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뭐 디자인, 그림 이런 걸로 이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트렌디해야 되는데 취미 쪽에서의 제 취향은 다분히 딱 80년대에 못이 박혀 있어요. 저는 그때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난 바로 포스터 좋았던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향수를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시절인데 80년대 시티팝 유튜브 영상 댓글에 살아보지도 않은 90년대, 2000년대생들이 그 감성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79년에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 나오면서 촉발된 그 리얼 로봇의 어떤 전성기의 중심에 어렸을 때 이제 처음으로 보면서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고 감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근데 얘기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우리 실시간으로 접한 것도 아니고 덕질을 해적판으로 배웠다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딸의 장수가 다 갖다 줬기 그래서 약간 애정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좀 이렇게 정제되는 요즘 디자인들도 좋지만 저는 굳이 취향을 한다 그러면 80년대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장르든지 이제 발전을 하고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래서 뭐 작법이라든가 어떤 문법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좋은 거야 라든가 이건 요렇게 해야 돼 라든가 있는데 그때는 그게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걸 만드신 분들은 무슨 정신머리로 이런 걸 주인공이랍시고 내세울 생각을 했을까 싶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서울 정도예요. 여기 80년대 메카닉이나
어떤 이런 콘텐츠들이 요즘 계속 프라모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오고. 모데로이드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무섭죠. 보고 있으면. 심지어는 약간 좀 마이너한 로봇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잡지에서 오리지널 기획으로 연재했던 그런 것들까지 지금 프라모델이 나와요. 블레스티 같은 것들. 그 같은 향수에 기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역설적으로 재미있어요. 아, 이런 시도를 했네? 지금 이 뒤쪽에도 보면은 저도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것들이 다 구판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5년 사이에. 21세기인데 응. 잡은 글이 스케일별로 막 3개씩 나와 있고 다그람 시리즈 저렇게 막 나오고 굉장히 좀 신기한 시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제일 취향이세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쪽이 다 뭉뚱그려서 저한테 한 세계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드라고나, 바이팜, 자분글, 레이즈나, 보톰즈, 덤바인, 그다음에 가리안, 더그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재밌는 게 또 한 사람으로 집중이 돼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지금 한 8할 정도는 한 사람이 디자인을 했어요. 건담 메카닉 디자인을 하셨던 오오카와라 쿠니오라는 분인데 80년대 리얼 로봇을 거슬러 가다 보면 그분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그 메카닉 디자인이라는 롤을 만드신 분 정도의 위상이에요.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전성기에는 중심에 그분이 계시죠.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그분 디자인이거든요. 뭐 디자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취향 이전에 외부로부터 뭔가 영향을 많이 받던 시절에 접했던 일종의 회귀 본능인지도 몰라요. 이 질문을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셨는데 코코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코몽의 아버지. 조금만 썰 풀어주세요. 일단 애니메이션의 제작 공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코코몽의 아버지라고 되게 거창하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게 애니메이션은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그림책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원작 기반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이렇게 쑥스럽진 않겠지만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외주로 캐릭터 디자인을 한 그 정도의 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닿아서 좋은 분들하고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잘난 작업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떤 검증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기획을 하고 열심히 기획서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애니메이션도 자본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투자를 못 받으면 못 만들잖아요. 한 몇 년을 굉장히 몰입을 해서 기획을 하고 뭘 했는데 제작비를 조달을 못 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데모 필름 하나만 남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어디 가서 저를 어필할 때 굉장히 피곤해져요. 이게 뭐 전에 어디서 뭘 했던 이런 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코몽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콘텐츠인 게 코코몽이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을 했어요 라고 설명을 하면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꿔 말하면 코코몽만큼 크게 성공한 콘텐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는. 그쵸? 언제적 코코몽이냐 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하나도 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어떤 그런 작품의 인상을 좌우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디자인 이게 어떤 뭐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큰 역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내 뇌에서 나왔던 아이고 그게 완전 그 한 세대를 풍미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만화에 뭐 코코 메카도 있었고 그 시즌 2에 나오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렸던 거에서 막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면 기분도 이상하고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또 이글루스라는 또 아이도 하셨어요. 이글루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지만 이글루스 이제 블로그 플랫폼이죠. 20년 동안 온라인 덕후들을 많이 보듬어줬던 이제 고마운 서비스인데 초창기에 그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무슨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모의 코드가 막 이제 막 모락모락 피어르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이글루스도 캐릭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농담처럼 뭐 이런 거요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의외로 반응들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벨롭을 하기도 하고 뭐 팬아트가 나오기도 하고 이글루스도 당시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던 분들이라서 공인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이글루스에서 제 캐릭터하고 그림을 가지고 달력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단한 업적이잖아. 아는 사람만 아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 기획을 좀 해주셔가지고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팬아트든 아니면 그게 꼭 제 캐릭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글루스라는 그 서비스 자체를 캐릭터한 것들을 그림들을 모아서 책을 내보자라고 해서 동인지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원작 2차 창작물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 근데 2차 창작물을 하고 뭐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냥 같이 그림 그리면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일이나 어떤 기획적인 쪽으로 제대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만한 것들이 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의상의 디테일이라든가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여자 캐릭터들이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요거를 바보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보털을 넣어달라라든가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막 빠글빠글해서 끝쪽으로 모여서 뾰족하게 모이면 거기서 이제 점퍼가 뿅뿅뿅 나가는 이런 식이었는데 당장 이 머리 형태 자체가 입체물로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인 거예요. 만들어도 예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절대 그렇게 디자인을 안 했을 텐데 즉흥적으로 나와서 같이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하게 된 거라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덕분에 재미있게 같이 논 거죠. 되게 좋은 추억이실 것 같아요. 네. 완성도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과는 좀 별개의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남았던 작업이에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충은 아니겠지만 그냥 쓱싹쓱싹 그래서 띡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나도 그거 한번 그려볼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와. 근데 요즘은 굉장히 뛰어난 작업자들이 많아서 요즘 소위 말하는 금손들 얼마나 많아요. 저 트위터 들어갈 때마다 와씨 내가 용케도 이 바닥에서 이걸로 밥벌이를 했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추종자도 많고 서로 어떤 연계를 하면서 같이 재미있는 작업들도 하시고. 제가 이 질문지를 사실 먼저 건네드리는데 쑥스러워 하시면서 이거는 좀 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굳이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러워서 내가 부러워서 내가 이 얘기는 좀 들어봐야겠어. 소감이 어떠셨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이거요. 단연 이거 커터칼. 그냥 커터칼. 네, 커터칼인데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쓰던 거거든요. 한 20, 30년 됐죠. 이게 중간에 한번 새로 샀는지 제가 처음에 샀던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제가 이 칼을 처음 만난 거는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에서 이제 저희 구성 사부님이 이 칼을 쓰셨는데 평면 구성을 하는데 저희 구성 사부님이 이걸 쓰셨는데 일단 그때 이날을 처음 봤어요. 30도 날. 아 그러네. 네, 5일 때. 일반적인 그 날과 다르구나. 근데 이것도 이제는 뭐 많이들 쓰셔서 사실 요거 한 칸 띄면은 디자인 나이프예요. 그러네요. 예.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앤티커터에서 나오는 칼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 잡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요즘은 컴퓨터로 디자인을 대부분 합니다만 저희 때는 디자인하고 칼질도 잘했어야 됐어요. 아 그래요? 손에 맞는 칼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 칼이 굉장히 좀 저는 이 잡는 느낌이 좋아서 가볍고 그때는 이런 칼이 없었거든요. 쥐고 있으면 뭔가 막 고양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추억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손에 잡고 있는 이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 무게 모든 것들이 다 작업감을 좀 고양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칼날을 뒤집어서 끼우면 왼손잡이도 똑같은 사양으로 쓸 수 있고 옛날 커터는 전부 이렇게 돼서 약간 비대칭으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제 그런 기능적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요. 드르륵 하고 밀리는 요 느낌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제 손에는 굉장히 기쁘게 다가오는 거죠. 작업도 안 할 건데 앉아가지고 떠르륵 하면서 요즘 애들 피제 스피너처럼. 일단 일본에 계신 지인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지인하고 그렇게 저까지 해서 세 분이 우리가 모형을 좀 깊게 하고 있는데 뭐라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원래 원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조형이 주를 이루던 시절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디지털로 조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우리도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사실 노리텍은 손 전문 회사는 아니고요. 처음에 손을 댔던 거는 가장 스탠다드한 소재인데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데 기인한 거였어요. 프라모델을 잘 만들고 저기 제품 품질도 좋은 어떤 회사에 보면은 손 보면 한숨 나오는 회사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 왜 손을 이 모양으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범용이라는 거 하고 제품의 설계 특성 때문인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려고 이제 서드파티가 있는 거죠. 사실 스케일 모형만 해도 전차 모형 만드시는 분들 그냥 만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캐터필러도 다 갈고 막 장구류도 다 바꾸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SF도 예외는 아니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뭘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제일 먼저 아이템으로 됐던 거고 사실은 손은 그림 그릴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많은 표정이 나와서 그리기도 힘들 정도로 손에서만 나오는 표정도 굉장히 다채롭지만 예를 들면 내가 서 있는 사람을 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손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그림의 인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그려봐라. 손은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셔라.
정말 더럽게 그리기 힘들거든요. 심지어 손 그리는 책이 따로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건담이라고 생각했을 때 건담에서 표정을 내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아니라 손이에요. 왜냐면 얼굴 표정은 없거든요. 로봇이니까. 손이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래 업체에서 다양한 니즈나 어떤 그런 거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더 페스티벌에 나가면 이제 반응은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손하고 범용 무장하고 최근에 이제 버니어도 제품화를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적당히 사람들이 이제 사는 사람들은 사고 반응이 있는 정도. 왜냐하면은 원더 페스티벌은 부스만 거의 한 1,8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딜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눈에 띄는 딜러가 되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엔 너무 힘들어서 겨울에만 가는데 더워서요. 그러면 일본에 부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공예품이라든지 자작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쭉 파는데 저희 같은 일종의 서드 파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추어 딜러를 넘어서 작은 회사급으로 갈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3D 프린팅의 발전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8K 모니터 사고 다음 해 되면 16K가 나와 있고 뭐 이래요. 게다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다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허들이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물건들 많이 나오고요. 한 10수년 전에 원더 페스티벌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봐도 다 보지도 못하거든요. 부스가 1,500개 이렇게 1,800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느 촌이로 다 보겠어요. 그 정도로 딜러가 많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판권물이라고 해서 그 원더 페스티벌의 당일 판권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네네. 당일 판권을 받아서 나오는 판권물이나 뭐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별별 해괴한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그런 패티시를 담고 있는 그런 류의 피규어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전엔 그런 걸 보면서 막 에너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영감도 없고 아 늙으니까 이제 가면 기빨려요. 힘들어. 보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한 살에도 젊을 때 봐야 돼 그런 걸. 게다가 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어쨌거나 딜러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놓고 앉아가지고 막 졸다가 오는 거죠. 원패 처음 이제 물건 들고 나갔을 때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원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들한테 유명한 축제 현장이잖아요. 그때 당시 기분은 어떠셨어요? 졸렸어요. 밤새다가 갖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근데 그런 류의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페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전은 아니지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내가 부스를 내서 내가 팔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작업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안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관람객들을 맞이하면 내가 관람객일 때랑은 일단 시야부터가 달라져요. 안쪽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그 느낌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처음에 나갔을 때 기분이 어땠냐라고 물어보시지만 그런 행사는 매번 나갈 때마다 기분이 두근두근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행사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부스 설치한다고 꼭두 새벽에 가서 아직 책상도 다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행사 준비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때가 가장 가슴이 뛰어요. 일본이 그런 걸 좀 잘 하던데 원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입장하기 이제 얼마 전부터 이동을 좀 제한을 시켜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딜러 대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딜러의 물건을 사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이제 혼란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었어요. 저는 일본 사람들 저기 밀치고 싸우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거기서. 진짜요? 근데 마쿠아리 메사가 홀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네. 그 홀간 이동을 일단 막아요. 20분 전인가? 뭐 그때부터. 딜러들은 전부 자리에 착석을 하고 딜러 외에 게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한 군데다 모아서 일단 금주를 쳐요.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팔렘. 네, 맞습니다. 원더 페스티벌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야후 옥션에 이제 프리미엄 붙은 것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인기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맞고 행사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방송으로 장내에서 개회 선언을 합니다. 원더 페스티벌 2025 윈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전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큰 행사는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걸 좀 확실하게 해주는 편이 굉장히 그 고향감을 주는데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딜러 입장으로 거기 앉아 있으면 뭔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올해도 왔구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왔구나. 어떤 종류의 행사든지 간에 제가 참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개장 준비를 하는 시간이 언제나 두근거리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작업 방향이나 계획은 사실 전혀 없고요.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빨리 만들자가 지금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언제까지 끌어안고만 살 거냐. 빨리 하나라도 만들자. 내가 10년을 고민을 해도 불스출의 명작이 나오지는 않아. 내 주제를 파악하고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빨리빨리 만들자. 밥 아저씨가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게 제일 멋진 작품이다. 저도 그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중복이 되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거 끌어안고 살아봐야 내가 떠나고 나면 다 그냥 예쁜 쓰레기 됩니다. 하나라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완성하십시다. 파이팅!
그건 꼭 모형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겁이 좀 많다는 핑계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벌어지려면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보면은 내가 이거 갖고 뭘 만들려면 여기 이만큼 깎고 여기는 뭘 하고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칼을 대잖아요. 망치면 망하는 대로 그 수복하려고 어떻게든지 뭘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손을 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면은 뭔가 관성으로라도 가게 되는데 안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혼자 그냥 명작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책상 위에다 놔. 그럼 꼴보기 싫어서라도 해.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정주행 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에스트님의 그 덕력에 혀를 내두르고 온 하루였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는 것처럼 방마다 책이 한가득 꽂혀 있는데 한 9할이 덕질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님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요. 시간 날 때 찬찬히 훑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장 중인 잡지들을 찍어서 그날 꽂히는 주제에 따라 포스팅을 하시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필력도 좋으셔서 아마 보는 맛이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입도 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집에 좋은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가슴을 울렸던 이 문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양이었습니다.